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정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미시 정치 관련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대해서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상황, 또 운영 상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총 350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재정을 출자해서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곳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공공기관은 민간 기관이 운영했을 때 독점적이 되거나 시장관리가 잘못됐을 때 국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소유를 국가가 한다, 아니면 지배를 국가가 한다, 여러 가지 소유론, 지배론이 있지만 지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첫 번째인데요.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조폐공사, 이런 것들이 공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준정부기관이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장학재단, 그런 것들이 준정부기관입니다. 굳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나누자면 몇 가지가 이제 있는데요.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 자체로 수입이 50%가 넘으면 공기업으로 분류되고 50% 미만이면 준정부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국립대학교, 병원, 서울대병원, 이렇게 국립대학교 병원, 그리고 산업은행, 그런 게 기타 공공기관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350개의 공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기업이 36개, 준정부기관이 94개, 기타 공공기관이 220개입니다. 문제는 이 공공기관이 대부분 하는 일이 국가의 기반 SOC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그 SOC 사업 외에 보증 업무를 많이 해줍니다. 허그 같은 경우. 허그가 지금 한 560조 보증이 넘었죠. 그리고 주택도시기금 한 170조가 넘었어요. 중소기업은행도 한 240조 되죠. 대출 해준 게. 그 보증을 해준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한 930조 돼요. 보증 금액. 공공기관이 보증해준 금액이 930조.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회사들을 위해서 달러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받죠. 그래서 달러 대출을 해주는 것도 하나의 대출이죠. 그런 역할도 공공기관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350개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 보증을 서줬거나 부채로 평가되는 것이 1900조 정도 돼요.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나라 실질 GDP가 2023년도에 2300조 정도 돼요. 실질 GDP가. 명목 GDP는 2450조 정도 되죠. 1900조를 공공기관이 이렇게 부채로 안고 있는 상황이죠. 공식적인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1195조 돼요. 1200조가 다 가죠. 그러면 국가부채를 우리나라 그 총 GDP 대비 52%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죠. 2300조가 실질 GDP니까 거의 1200조니까 GDP의 52%가 국가부채다. 그것이 50% 넘어가면 조금 문제가 있고 60% 넘어가면 경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채권을 사줄 나라도 잘 없고 경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중국이 30%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중앙정부가. 미국이 GDP 대비 125% 된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250%.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52%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좀 상황인식을 새롭게. 230조 대비 국가부채가 1195조, 1200조라고 얘기를 해서 52%다. GDP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359세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성 자금이 1900조. 그러면은 3100조예요, 벌써. 그러면은 한 140% 되는 거죠. GDP에. 그러니까 국가 부채를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안고 있는 부채는 빼고 가는 거죠. 한 점만 해도 흑자 6조 얘기하는데 빚이 한 200조 있어요. 그래서 포항의 석유공사 같은 경우, 한국 석유공사 같은 경우 돈이 없으니까 민자로 한다, 한도를 늘린다, 자본금, 그 정도로 열악한 공기업도 많이 있는 겁니다. 적자 공기업도. 문제는 국가 부채성 채무가 3100조면 GDP에 140% 되는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예요? 1900조죠? 자영업자 대출이 750조예요. 전세보증금이 대출해준 게 1000조. 3600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업 대출이 2800조 돼요. 그러면은 국가부채 1200조, 공공기관 1900조, 가계 3600조, 기업 2800조, 9550조 돼요. 9550조. 거의 1경. 그러면 지금 금리가 한번 내려가지고 3.25%인데 1년에 이자만 325조예요.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1년에 325조라는 이자를 내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죠. 기업도 소비를 합니다. 생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도 되는 거거든요. 국민만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채가 상황인식을 조금 다른 쪽에서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저 나라 예산이 670조. 근데 한 달 이자, 1년 이자가 325조? 거의 1년 예산의 50%를 우리 나라가 돌아가려면은 써야 된다는 건데, 국가가 그걸 다 부담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1년 예산의 한 7%를 이자 내면서 하는 거예요. 미국은 10%. 일본은 한 40%될 거예요. 40%를 그 엔화 발행한, 국채 발행한 거.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갚아 나가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일경이다. 경제 주체가 안고 있는 부채가. 정부 기업하게. 그러니 적자가 나고 경기가 어렵고 국가도 예산을 재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긴축재정이라고 해서 감세 정책, 부자 감세. 어려운 거죠. 접근이 잘 안 돼요. 몇천조 일경이라니까. 또 한 가지 좀 알아볼게. 우리나라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지수가 지금 1.3%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 1.6%에서 1.3% 내려왔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물가지수에는 부동산 가격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87%가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이 물가지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시현상이 있는 거예요. 1.3%라고 하는 게. 거기다가 우리가 흔히 마트 가서 냉장이 돼 있는 그 야채나 신선 물품들이죠. 그 신선 물가는 한 140%돼요. 물론. 그러니까 단순히 물가가 1.3%다. 그래서 금리를 내려야 된다. 그런 논리가 지금 경제에서는 참 적용하기 어려운 경제가 됐다. 그러니까 신선 물가는 국민들이 이게 체감하는 물가거든요. 부식은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는 낮아졌다고 국가에서는 발표하는데 국민이 느끼는 체감, 신선 물가는 많이 오른 거죠. 국민의힘 모 최고위원이 현 윤정부 2년 반 동안의 경제 정책의 평가를 90점을 줬더라고요. 글쎄요. 그 기준이 어떤가는 모르지만 국민이 납득하기 좀 어려운 점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최상목 경제기획부 장관 수출이 역대급이고 내수도 회복 조짐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소비지수가 10분기째 마이너스예요. 제조지수도 5분기 연속 마이너스야. 그 상황을 국민들한테 전달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년에는 미국 새 정부가 들었었을 때 관세라든가 바이든 정부 때 어떤 약속했던 것들, 칩스법이라든가 IRA 이런 것들이 무효화가 됐을 때 내년에는 상당히 수출에 어려움이 있죠. 그 경제를 좀 정확히 알려주셔야 돼. 기재부는 그 용산 눈치만 봐가지고 그렇게 그 통계를 왜곡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그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1, 4분기 때 2.2% 올해 성장 얘기했다가 1.4% 성장하니까 2.6%로 올렸어요. 그랬다가 3분기 때 0.2% 마이너스 나니까 다시 또 2.2% 또 내려. 그게 무슨 국제 연구기관이에요? 뭐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는 그 경제 한 나라의 그 1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국책 연구기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월급 하나 봐야지. 분기마다 조정이야?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분기도 내다보지 못해요? 3개월도? 다 박사들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들. 경제학 박사. 언론도 잘못된 거 얘기하시고 상황인식에 대해서 접근을 좀 새롭게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 미시정책 관점에서, 정치 관점에서 공공 분야에 대해서, 공공기관에 대해서 접근해서 국민들한테 소상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국민들한테 겁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렇게 빚이 많아가고 힘든데 이렇게 겁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확한 전달을 해주시라는 얘기지. 그래야 거기에 대응해서 경제 활동을 할 거 아니냐. 가게든 민간 기업이든. 그리고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그 상황에 맞게 하는지 안 하는지를 기준을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니까 2년 반 동안 경제 정책 점수가 90%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국민의힘에서. 90%가 어떻게 90%가 나와요? A 플러스인데 90점이면? 나라빚이 거의 1경에 달하는데 예비비를 6천억까지 올려가지고 대통령 순방하는데 대통령 금고처럼 싼 뒷돈 갖다 쓰게 편안하게 국회 눈치 안 보고 갖다 쓰게 만드는 게 기재부 장관이 할 일입니까? 최상목 기재부 장관? 그 돈 있으면 스타트업 지원해줘. 스타트업. 새로운 AI 기술을 하는 우량한 스타트업을 찾아가지고 지원해주라고. 그 용산에서 갖다 쓰게 하지 말고.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이 자영업자들은 진짜 돈 100만 원, 500만 원 대출 못 받아요. 신용등급이 6등급, 7등급이 아까 6, 7등급. 그러면 2등급에서 2금융권에서 안 해줘요. 상호신용금에서. 카드로 해서도 잘 안 해줘요. 악성 채권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그러면 파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돌려막기도 이제 안 되는 거지. 나라 상황이 이런데 정작 솔선수범해야 될 대통령실, 용산은 넉넉한 예산을 갖고 쓰려고 한다? 그거가 저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조건을 또 형성해 주려고 하는 기재부 장관도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나라 국방이 완전히 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예비비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증액을 6천억씩이나? 내년에 무슨 천재지변이 있습니까? 미리 예측해요?
현장을 좀 잘 직시를 하셔라. 어려운 중소기업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자영업자들 많이 있어요. 세수가 결손이 나서 지방교부세로 불용 처리돼가지고 지방교육청 학생들한테 쓸 돈 못 쓰고 있고, 지방교부금 지자체가 줄어들어가지고 복지에 쓸 돈이 불용되고 있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려울 때일수록 소득 분배에서 제외된 소득 분배 제외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경제 주체, 이런 것들을 더 보듬어주고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양극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남은 2년 만은 양극화를 해소하신다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도 있지만 이념의 양극화, 사회적 갈등의 양극화, 모든 분야의 양극화가 있어요. 이제 의료의 양극화까지 생긴 상황이에요. 의료 이거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발생할까 대비하시나 모릅니다. 공공기관의 건전, 재무 건전성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기업, 가게, 정부 다 적자죠. 공공기관 350개까지 다 어려워요. 지도자가 솔선수범을 먼저 해야 돼. 허리띠를 졸라매고. 추우면 옷 하나 더 입으면 돼요. 지도자는. 온도 올리지 말고. 반찬도 하나 주려. 그런 솔선수범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셔야지. 사과한 다음 날 골프 치러 가요? 국정에 대한 마인드가 있는 겁니까? 사과를 진솔하게 하신 거예요? 신뢰를 잃은 정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붕괴돼. 정부가 발표하는 걸 믿지 않아, 시장이.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반영을 안 해. 외국인도 신뢰를 잃어버려서 떠나는 거예요. 왜 주가 안 오른다고 얘기하지 마시라니까. 정부가 신뢰를 잃었잖아요. 이 국가 정부를 믿었었는데 외국인 투자자가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미국 지금 날아가는데, 주식시장. 이 환율 더 오르기 전에 빨리 해갖고 가야죠. 아니, 본인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은 1,400원에 바꿔야 내일 1,500원이면 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돈이. 솔선수범을 하셔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의지를 국민들은 체감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정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변곡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국가에. 민간 분야의 전문가들과 많은 원로분들하고 대화를 하셔서 슬기롭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당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